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혹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죠. 반면 절망은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희망과 절망은 의미도 글자도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하지만 이 새삼스러운 걸 평소엔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절망 끝에서 알게 된 인연 하나가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답니다. 아픔을 혼자서 갖고 있지 말라는 걸 알려준 것도 그분이었어요.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1년이나 지난 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저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한창 결혼을 준비 중이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인터넷 어플을 통해서 만났죠. 주변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람 보는 눈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딘가에서 선 같은 게 들어올 형편도 아니었고요. 소개팅도 뚝 끊긴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 중 하나가 어플이었죠. 여러 명과 오랜 대화를 해보고 사진도 교환하고 몇 번인가의 실패 끝에 서로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가 둘 다 결혼을 원하고 있었고 서로의 조건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에 대화도 잘 통했어요. 우리는 금방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로 접어들었죠. 사실 어플로 사람 만나지 말라고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해서 걱정 많이 했어. 그래도 도전해보길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 말이야. 그러게, 나도 어플에서 이상한 여자 만나서 당했다는 주변 사례들 많이 들었고, 사실 나도 몇 번 당해봐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 사람은 뭐든 시도해봐야 되나 봐. 몇 번씩이나 당해봤어? 어플로 사람 만난 적 별로 없다더니. 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 거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와는 더욱더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면 어딘가 쎄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 준비 때문에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남자친구는 대부분의 일들을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의견 다툼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신경 써야 할 일도 어찌나 많던지요. 큰 돈은 물론 사소하게 나가는 돈도 제법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기록해두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순식간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을 모두 그냥 제게 맡겨버린 것 같기도 해요. 당시에는 저를 배려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귀찮은 일도 많았지만 즐거운 일도 많긴 했어요. 새로 들어갈 집에 가구를 고르고 벽지도 고르고 어떤 인테리어로 꾸밀까를 잔뜩 생각했죠. 식장에서 입을 드레스도 몇 벌이나 입어봤는지 몰라요. 리허설 촬영도 남자친구는 귀찮아했지만 저는 무척이나 즐거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것들을 실컷 구경하고 만져볼 수 있었죠. 남들은 메리지 블루라는 이름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지만 저는 그럴 겨를도 없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분주하게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단순한 우울증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상견례를 며칠 앞두지 않은 날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일주일 정도 저와 함께 지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부모님은 지방에 사셔서 저는 웬만하면 모든 일을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어찌됐든 상견례는 해야 했고 그 외에 자잘하게 처리해 주실 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네 집에서 신세를 져야겠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빠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긴. 아이 우리 딸이 시집 가는 일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런 걸로 불편해져야 되겠니? 되려 우리 때문에 네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이구나. 어떻게 올라오실 거예요? 요즘 열차 빠르니까 열차 타고 올라오세요. 아이 아니야. 일주일이나 있으려면 네 아빠나 나나 짐도 많고 너 반찬도 좀 싸주고 해야지. 자동차 운전해서 가련다. 두 분 다 장거리 운전 안 하신 지 한참 됐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고 말고. 아이 넌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는 거니? 그래도 걱정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제가 차를 몰고 모시러 내려갈게요. 아이고 얘 아니야 아니야. 무슨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 우리끼리 사이좋게 휴게소 들려가며 쉬엄쉬엄 운전해서 올라가면 돼. 저는 열차를 타고 오시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괜찮다며 짐이 많으니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면 제가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두 분만 올라오시게 한 건지 저는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은 상경길에 커다란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어요. 트럭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즉사하셨죠. 사실 저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처음에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부모님을 확인한 후에도 이 모든 게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결혼을 앞둔 채게 누군가 아주 질 나쁜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이딴 몰래카메라는 집어치우라고 저도 모르게 몇 번이나 중얼거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혼이 빠진 채 휘청이는 저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든 건 바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홀로 장례식장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힘겹게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야, 좀 괜찮아? 밥은 챙겨 먹었고?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그냥 물이나 좀 마셨지. 당신은 언제쯤 올 거야? 오늘 점심때부터 손님들 오실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저기, 일단 우리 부모님은 아무래도 못 올라오실 것 같아.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장례식까지 오시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시네.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상견례만 안 했지 식장도 다 잡아놓은 상태잖아. 아이 뭐 어른들이 그렇다는데 따라야지 어쩌겠어. 미안해. 그리고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나도 가지 말라고 하시네. 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당신도 안 오겠다고? 이해하지? 어른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시잖아. 결혼식 앞두고 동티라도 나면 어쩌냐고. 너무 걱정이 크셔서 말이야. 자기가 좀 이해해주라. 그 좋은 일을 앞두고 황망한 일을 당한 저에게 어떻게 저런 말이 술술 나오는지 기가 막혀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제게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떠서 말을 얹더군요. 그런데 그 예단이나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없는 거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어른들이 예비 신랑은 어디 갔냐며 수근거리셨지만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다들 크게 상심한 저에게 그 이상을 캐묻지는 못하더라고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단 하나 기억나는 건 상주가 누구냐고 물어서 제가 나섰더니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장례업체 측 사람의 말이었네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식은 나 하나인데 내가 상주를 안 하면 누가 하냐고 큰 소리로 버럭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상주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비 신랑이 왔었다면 그가 상주를 했을 거고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은 귀찮은 일은 뭐든 싫어했기 때문에 동티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고 일부러 오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해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순간의 일이었지만 예비 신랑과의 통화 내용이 언뜻 계속 떠올랐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나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예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야 했어요. 나쁜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고 하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예비 시댁에서는 계속 돈 얘기만 꺼내더군요. 하루는 제 상태를 돌봐준다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우울감에 휩싸여 망연자실해 있는 저를 보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신랑을 향해 수군거리시더군요. 정말로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제정신이 아니라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목소리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아이 아들, 제 상태가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어쩔 거야? 지금 취소하면 식장 계약금도 날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어. 아이 그날 하루만 좀 웃어보라고 해. 아이 그거 뭐냐? 우울증엔 약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약 좀 많이 먹으라고 해. 에이 아니야 엄마. 약 먹는다고 바로 기분 좋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 아 그러면 어쩌니? 저 상태로 어떻게 식을 올려? 아 누가 보면 나라도 이런 줄 알겠다 얘. 씨 엄마 다 들리겠어. 들으면 좀 어떠니? 저래가지고 무슨 반응이나 하겠어? 차라리 반응이라도 하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래가지고 결혼식 날에 손님들이나 오겠어? 손님들 절반은 원래 어른들 손님인데 돌아가셨으니 부조금 낸 사람들이 축의금을 또 내려고 하겠냐고. 아, 제대로 회수할 돈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그들에게 전 위약금이 무서워서 내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인형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제 결혼식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드레스를 입고 행진하며 웃을 수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저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었어요. 저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세계 자체가 무너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당연한 심정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당장 눈앞에 시계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의 잔인한 구질구질함이라니. 지금 같았다면 당장 이 결혼 엎어버리자고 했겠지만 저 때의 저는 낮과 밤 구분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심약해진 상태였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가 저에게 종이를 하나 던져주시더군요. 예, 허참 설마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렇게 온전하지도 않은 정신으로 결혼은 어떻게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고아에 정신병까지 있는 며느리를 누가 반기겠어? 멀쩡한 정신으로 잘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판단한 게 맞았네. 맞았어. 너 이 상태로는 결혼은 무리라는 거 스스로도 잘 알지? 너도 인정하지? 우리는 이미 다 결정했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우리도 인정이 있으니 이 피해 보상이니 어쩌냐는 건 굳이 청구하지 않으마. 멍한 정신으로 제 발밑에 떨어진 걸 보았어요. 청첩장이더군요. 청첩장을 펼쳐보자 거기엔 예비 신랑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그 사이에 대체 어떻게 싶은 생각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새삼스럽게 예비 신랑의 성격이 다시 떠올랐어요. 귀찮고 번거로운 게 싫었던 예비 신랑은
그 나이를 먹고는 치사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시켜 이별을 고하게 한 거였어요. 하지만 대신 온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 또한 정상적이진 않았죠. 저는 기가 막혀 입을 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피해 보상이라니요? 제가 무슨 피해를 끼쳤다고 그러세요? 피해 보상이라는 말엔 정신이 퍼쩍 드니? 피해를 끼쳤지. 그것도 엄청나게. 야, 이 결혼식 그냥 취소했어 봐. 계약금도 못 건지고 위약금에 청첩장 돌린 분들이랑 인사드릴 분들한테는 또 오죽 실례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마땅한 다른 신부감 찾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멀쩡한 줄 알고 고른 게 너였는데 이게 뭐니? 네 부모님도 이제 안 계시고 주변에 마땅한 친척 어르신도 안 계신다고 하니 네 처지가 딱하긴 하다만 그건 결국 이제 하늘 아래 네 편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알고 있니? 너 혼자 남은 거야. 그만큼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니니?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퍼져 있어. 예비 시어머니는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저를 을 취급을 했고 망연자실한 저의 태도를 보며 어른답게 정신을 추스리지도 못한다는 둥 모든 것은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먼저 파혼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파혼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파혼을 당했고 제가 꿈꾸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전부 다요. 아름다운 드레스도 예쁜 반지도 새로운 가족도 사랑했던 사람도 모두요. 저는 인생의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회사도 그만뒀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던지고 간 청첩장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고치지도 못할 만큼 망가져버린 물건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한 번씩 명치깨가 욱신거리며 심하게 아파오더군요. 마치 커다란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걸어 다녔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죠. 어떤 날은 30분,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2시간. 더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파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까지 걸어 다녔어요. 골목골목을 헤매기도 하고 대로를 끝없이 걷기도 하고 그렇게 도저히 걸을 수 없어질 때까지 걷다가 버스나 택시를 타고는 멍해진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걸은 날은 다리가 퉁퉁 부어 아팠지만 너무 지쳐서 정신없이 잠들 수 있었죠. 멍하게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무의미한 생각들이었죠. 내가 부모님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수많은 의미 없는 만약에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원래 저는 결혼에 큰 의미를 두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었어요. 적당한 나이에 취업을 하고 적당히 돈을 모아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그런 삶이요.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원하지 않겠어요? 또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삶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나 봐요. 그런 삶을 바란 대가로 부모님을 잃었고 파혼까지 당했으니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제 탓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걷다가 어느 날은 한강대교 위를 도달하게 됐어요. 인적은 드물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리는 세찬 바람이 부는 곳.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저를 눈여겨보지 않는 느낌이더군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
세찬 바람을 한참을 맞고 있자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매일매일 일부러 한강대교를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한강대교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유독 차더군요. 저는 멍하니 먼 하늘을 보다 문득 고개를 숙였어요. 한강이 보이더군요. 깊고 푸르른 물이었어요. 강바닥이 까마득하게 멀면서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문득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바에야 부모님 곁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다리 난간에 몸을 기댔어요. 어느새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제 몸이 점점 아래로 기울어진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확 잡아당겼어요. 저는 당황한 얼굴로 제 어깨를 잡아당긴 손의 주인을 바라보았죠. 50대 중후반쯤 되었을까? 손의 주인은 희끗희끗해져가는 머리카락을 가진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반갑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딸, 우리 딸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야, 아빠가 한참 찾았잖아. 저는 깜짝 놀라 어깨를 잡은 손에 뿌리쳤어요.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수영하고 싶어서 그래? 아직은 수온이 많이 차가워서 안 돼. 아이, 감기 걸려. 얼른 집으로 가자. 아빠가 같이 밥 먹으려고 준비 다 해놨어. 자, 와, 아빠 손 잡고. 저는 얼떨결에 아저씨의 손을 잡고 난간에 기댔던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저씨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며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 있다더니 이분이 바로 그런 건가 싶었어요. 이대로 이분을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댁이 어디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우리 딸, 이제는 집도 기억이 안 나?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빠 손 꼭 잡고 집까지 가자.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어디론가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그분의 손을 잡은 채 졸졸 뒤를 따라갔어요. 집까지라도 모셔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경찰서로 모셔다 드리려는 생각이었죠. 그분은 어느 주택 앞에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아, 집은 바로 찾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분의 재촉에 얼떨결에 저는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안에서는 갓 지어진 듯한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몇 달 만에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저를 식탁 앞으로 앉히셨어요. 그러고는 분주하게 주방을 오가며 식사 준비를 하시더군요. 아, 우리 딸 오면 같이 먹으려고 내가 하루 종일 굶었다니까. 아이, 자, 아빠가 금방 밥상 차려줄게. 얼른 먹자. 전 어느새 모르는 집으로 들어와 밥까지 푸고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갓 지은 뜨거운 흰쌀밥, 소고기가 들어간 진한 미역국, 갓 끓인 듯한 된장찌개, 그 외에 정갈한 반찬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죠. 밥을 먹고 나자 아저씨의 목소리가 사뭇 바뀌더군요. 아이고, 성공했네, 성공했어. 아가씨, 얼마 전부터 한강대교를 들락날락 했었지요. 아, 네. 내가 집이 근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아가씨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제 눈빛이요? 처음 본 순간 난 알아버렸지. 세상을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잘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어요. 아유, 어때요? 우리 집밥 맛있었죠? 네,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더라니. 보나마나 한참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생활을 해왔겠지요. 알고 보니 계속 딸 타령을 해서 치매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한 행동은 제 주의를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는 담담하게 본인의 사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나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이라 잘 알지. 아가씨도 아마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거겠지요. 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아이고, 그랬구만. 나는 딸이었어요.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딱 아가씨 나이쯤 됐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긴 뭘. 내 딸은 아까 아가씨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이에요. 당연히 나는 사고라고 믿고 있었지만 뭐 하여튼 가끔씩 그 녀석이 집으로 찾아올 것만 같은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나를 부르는 것 같다고나 할까? 여튼 그런 날이면 혹시라도 그 애를 만날까 봐 그 다리로 나가요. 외롭지 말라고. 아빤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 녀석이 떠난 후에 한 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찾아오면 큰일이니까 데리러 가는 셈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딸 대신에 아예 아가씨를 데려왔네요. 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어요. 한동안 울 수도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자 아저씨는 얼른 휴지를 제 앞에 갖다 주시더군요. 저는 식탁에 앉은 채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펑펑 울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의미 없는 위로의 말들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부모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는 등,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등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봤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아저씨의 딸 이야기를 듣자 명치에 자리 잡고 있던 딱딱한 돌멩이가 녹아내리기라도 한 듯 하더군요. 그 돌멩이는 눈물의 결정체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날 이후 명치께가 조여오던 증상은 싹 사라졌어요. 위로나 위안이 되었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한참 동안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았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 전까지 저는 세상이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닌데.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겪는 법인데 저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던 제 시야가 아저씨와의 만남으로 탁 트여진 것만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밥을 얻어먹고 못난 모습까지 보인 것이 너무 죄송해 선물과 휴지를 사들고 다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몰래 선물만 두고 올 생각이었는데 마침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시던 아저씨와 아저씨의 부인을 딱 마주쳤지 뭐예요. 어허, 아가씨, 웬일이야? 내가 또 보고 싶어져서 왔어요? 네, 저 지난번에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들고 왔어요. 어디 보자. 건강식품이랑 휴지인가? 휴지는 웬 거예요? 아,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아, 한 통을 다 써버리긴 했지. 괜히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이거 참 곤란하네.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서 큰일 났구만. 예? 무슨 말씀인지. 나한테 필요한 건 이런 선물이나 휴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평소에 잘 지내냐고 안부 묻고 지낼 날이 하나 생기면 참 좋을 것 같거든. 집사람도 내 얘기 듣고 동의했고요.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저씨의 말인즉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로 아빠와 딸이 되어주자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고작 두 번째 만났을 뿐인데 저는 당장이라도 아빠 그리고 엄마 소리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아빠 엄마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그날도 맛있게 밥상을 차려 한 그릇씩 싹싹 비우고는 헤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만나서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헤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뒤늦게나마 돌리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밥도 챙겨 먹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밥 한 숟가락을 삼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었어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들이 떠올라 누군가와 눈만 마주쳐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기도 했고 관공서에 갔다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 엄마처럼 누군가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더군요. 아유, 아가씨 괜찮아요? 아이, 자, 숨을 천천히 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여기서 아무도 아가씨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가, 감사합니다. 젊은 아가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네. 기운내요?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날, 저는 세상을 향한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기로 결심했어요. 세상에는 분명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지 제가 운이 나빴던 것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저는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필요한 일들을 하자고 결심했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하나씩만 체크를 해나가기로 했어요. 하나의 리스트를 모두 체크하는 그날은 저 자신에게 상을 줬어요. 특별히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푹 쉰다거나 그런 식이었죠. 가끔은 아빠랑 엄마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혼자를 돌보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가 간혹 힘들어서 모든 걸 놓고 싶어질 때면 어김없이 아빠랑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아이, 우리 딸, 요즘은 뭐 하고 지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예,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다시 사회로 복귀할 준비하려고요.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기도 하지. 아이, 사회로 복귀할 거면 다시 취업을 할 거야?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동안 제법 쉬어서 그동안의 경력을 잘 살려서 취업할 수 있을지 어떨지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아예 새로운 분야를 파보려니 역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아, 예전에 하던 일에 애정이 엄청 있고 그런 게 아니었다면 혹시 공부를 좀 다시 해볼 생각은 있어? 공부요? 어떤 공부요? 제가 하던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응, 일종의 상담사 자격증 같은 건데 정확하게는 생을 포기하고 싶은 걸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위기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야. 아, 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따요? 듣기만 해도 엄청 크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 왜 못 따? 공부하면 다 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은 처지인 사람을 돕는 것만큼 큰 위안이 되는 게 또 있겠어? 정말로 그럴까요?
아이, 그렇고 말고. 이 엄마가 보장하지.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저와 아빠의 첫 만남을 부끄러운 기억으로만 남겨두지 말라는 아빠와 엄마의 나름대로의 깊은 뜻인 것 같아 이내 그러겠다고 했어요. 저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상담 일 한번 도전해 볼게요. 혼자 공부하면 외롭고 심심하겠지? 아, 그래서 나도 같이 자격증 공부를 할 거란다. 예? 아니에요, 아빠.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아니야. 이 나이에 공부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냐? 걱정 마라. 이 아빠 머리 좋다. 위기 심리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은지 처음 알았지 뭐예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셀 수도 없었고요. 방지 상담센터가 제법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누군가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어루어 만져준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을 전문적으로 배워나간다면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빠한테 몇 번이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빠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하든 저보다 습득도 속도도 빠르고 암기도 완벽해. 모의 시험을 볼 때마다 저보다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자극과 좋은 동료가 되어주며 둘이 동시에 1급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난 날, 저와 부모님은 조촐하게 축하연을 열었어요. 아, 자, 이제 자격증도 땄으니까 아빠가 작업실을 따로 하나 꾸며줘야겠구나. 네? 무슨 소리세요? 이제 겨우 자격증 하나 땄을 뿐인데 아직 취업하려면 멀었어요, 아빠. 책상은 이게 어떠냐? 요즘 모션 데스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 섰다가 앉았다가 일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좋다고 하더라고. 의자는 브랜드가 많던데 하나하나 앉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지? 벽지는? 벽지는 무슨 색이 마음에 드니? 아유, 엄마. 아빠랑 엄마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말로 작업실을 꾸며주시려는 듯 제 취향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캐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장단에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3주쯤 지났을까요? 아빠랑 엄마가 외식이나 하자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근사한 곳을 다 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지. 우리 딸 작업실 완공된 날.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게 됐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바로 며칠 전에도 아빠 집에서 식사했었잖아요. 가구는커녕 도배도 아직 안 하셨으면서? 저기 조명 켜진 건물 보이지? 네, 엄마 잘 보이죠. 저기 3층이 네가 쓸 방이다. 네 쪽에서 더 잘 보이지?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아빠의 명의로 된 건물이었어요. 3층에는 심리상담센터라는 간판이 이미 붙어 있었고요. 아빠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해왔고 좋은 사람들을 모으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 바로 저였던 거죠. 아빠는 다리 위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부부는 건물 명의를 네 앞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야. 아마 진행하면 금방 끝날 거다. 예? 아빠, 엄마,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왜는 왜야? 아니, 부모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대신에 저 건물 넣어주고 나면 우리는 이제 빈털털이니까 네가 우리 먹여 살려야 한다. 당연하죠. 아이고,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이 녀석아.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딸이 주는 용돈 정도는 한번 받아보고 싶구나.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작업실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껍질 속에 틀어박혀 있는 분들도 있죠. 저희는 그저 기다릴 뿐이에요. 단단한 껍질을 강제로 열려고 한다거나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낸다면 속의 내용물이 모두 상해버린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저 일상을 지내고 보면서 그분이 먼저 껍질을 열고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바깥으로 나오면 언제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요. 제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운 걸 잘 활용하고 사람들에게 종종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 무척 보람을 느껴요.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기에 그 사람들에게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말처럼 이 일은 사람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어요. 작업실, 아니 사무실은 이제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됐어요. 아빠의 꿈, 제 꿈,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꿈이 모두 함께 있는 곳이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의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공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지도요. 이곳에서 많은 위안을 받았다, 도움을 얻었다는 후기를 종종 봐요. 누구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잘 지내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일 때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곳을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슬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비슷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무척 놀랐었죠.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였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을요.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아빠와 엄마와의 만남은 제 생을 180도 바꿔놓았어요. 환한 빛이 드는 삶을 만들어준 아빠와 엄마에게 평생 효도해도 모자란 딸이지만 아빠 말대로 전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아빠, 엄마는 언제까지나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죠? 혹시라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이 가장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 모든 것을 아는 생각하지 말라고 슬픔은 함께 나눌 수 있고 나누면 반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이 자랑은 아니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로나마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또한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비루한 인생 이야기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